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한 관광객이요. 한 해 전보다 46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하네다 공항이 국제선 늘린 것도 이유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브공항이라고 하려면 뭐니 해도 환승객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략 노선을 만들기에도 적극 나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싸고 불안정한 변동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금리도 낮고 고정금리인 대출로 환승할 수 있는 금융상품, 오늘 3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현재로서는 2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대상이 됩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니까 당장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이자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환승이 또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 투자인데요. 2개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다중 역세권에 위치하게 되면은요. 그런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평균의 배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환승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기획단에서 1년 반 동안 마련했던 여러 안을 발표하려는 상황에서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편이 무산되면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은퇴 후 수입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를 오히려 좀 많이 내야지 되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개편이 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3, 4부 금요기획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전문가와 또 가입자 입장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 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일단은 금요일장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7포인트 빠져서 1949포인트, 그래서 1950선을 살짝 하회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한 1.5포인트 빠져서 59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네. 주간으로 보면은 거래소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는데 코스닥은 다소 소폭의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뭐 좀 하락을 유도했던 수급 상황이라든지 변수가 있었나요? 일단은 사실은 오늘은 특별한 이슈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내린 요인을 찾자면은 포스코가 이제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네.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철강주가 거의 업종이 한 3%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보다는 어떤 특정 종목, 업종 중심의 하락이 도드라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오늘 많이 내려서 시장에 부담을 줬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철강 금속주가 네. 그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보험 쪽이 최근에 이제 그 보험 요율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면서 2% 정도 급락을 해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철강주하고 보험주가 많이 빠졌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전체적으로는 조정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에 뭐 오늘만 많이 빠진 거는 아닌 것 같고, 연말 연초에 약간 정부 정책 테마주들이 좀 급등세를 보이는데 네. 최근 이 부분이 이제 정책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단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업종이라고 하면은 코스닥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시장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뭐 전자 결제와 관련된 예. 뭐 핀테크 산업주, 정부의 어떤 거는 카지노 산업 또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세 가지 정도의 테마가 연초에 좀 급등세를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일단 정부의 이제 재료가 좀 나온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희석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이번 주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 거의 차지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증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연초 이후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거래소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출렁이면서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이 흐름이 좀 약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이제 재료를 가지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래소는 4, 4분기 실적이 안 좋긴 하지만 2015년 상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급락했던 경기 민감주들이 점진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거래소 대형주나 수출 관련주들이 뭐 유가 하락 또는 환율이 올라간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이제 반등의 그 가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이 아마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1월은 아직 한 주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지금 날짜를 완전히 헷갈렸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주는 일단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 이거 외에는 좀 큰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정이 돼 있는 게 없나요? 네, 일단은 월말은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들은 다 끝날 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했고요. 예.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동안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1월 말 2월 초에는 이제 거시 관련된 즉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제 지난해 연말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1월이나 2월 달에 계속해서 악화될 것인지 아니면 좀 살아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정부 정책보다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지표들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부장님, 오늘이 1월 30일인데요. 제가 날짜를 잘못 봤나 했는데 1월 마지막 거래일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로 달력을 지금 달리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2월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를 개선하려다가 완전히 백지화가 됐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얘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좀 연말정산 파동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선뜻 납득이 어려운 게 이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번에 개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몇십만 명이고 네,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인데 표를 봐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좀 어쨌든 이 현행 건보료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이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2,0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거의 전 국민의 반 정도가 건강보험료를 안 부담이 내고 없는 있는 거죠. 셈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2013년에 피부양자 수가 1,600만 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무려 28%나 늘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2년에 6.5% 늘었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은 28%가 늘었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이제 지역 가입자로 있다가 이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로 인정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역 가입자에서 직장 가입자로 이게 전환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근데 지금 현행 보험료 체계를 보면요, 이 직장보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예, 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냐,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영업자와 같은 이 지역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은 그 피부양자도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평가소득이라든가 재산 같은 거에 따라서 건보료를 내야 되는 반면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은 소득이 4천만 원을 넘거나 혹은 재산이 9억 원만 넘지 않으면은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많은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은 부모님인데 뭐 아들이나 딸의 직장에 이제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꽤 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회사에 두 사람이 입사 동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월급도 똑같이 받고 똑같이 재산을 모았고 똑같은 시기에 은퇴를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받는 연금도 거의 똑같겠죠. 근데 누구의 피부양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재산도 똑같고 똑같은 연금을 받고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 예를 들어서 네. 자식이 이 직장인이다 혹은 공무원이다 해서 그쪽에 피부양자가 되면은 건보료를 전혀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자녀가 이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거기에 피부양자가 되면은 본인 재산을 카운트를 해가지고 매달 한 10만 원, 15만 원씩 이걸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치긴 고쳐줘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거를 글쎄요 자라보고 놀러 갔으면 뭘 보고 한다고 해야 되나?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이거를 제대로 이번에 손을 대는 걸 안 했는지. 전체적으로 아무튼 정책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오락가락한다는 그런 듯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못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형평성 논란이 다시 또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또 땜질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연소득이 얼마 이하가 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네. 좀 그걸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개편을 했으면은 이것도 다 고쳐지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손대지 않고 이 부분만 손댈 경우에는 결국은 혜택은 누군가 받을지 모르지만 건보 재정 자체는 또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려면은 전체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자꾸 미봉식으로 하나하나씩만 손내다 보니까 건보료 체계만 더 복잡해지고 재정만 나빠지고 네. 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환영도 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올해는 어떻게든지 개혁은 다 드라이브를 걸 것처럼 하더니 첫발부터 좀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네. 예, 인천공항 제가 지금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제적인 허브 공항이 되겠다는 꿈을 다 공항들은 갖고 있잖아요. 네. 환승객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인천공항은 우리가 봐도 세계적인 공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항 평가에서 항상 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설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그 대기 시간 이런 거 면에서 세계 거의 정상급을 달리는 공항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예,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인 인구만으로 인천공항이 좋은 공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나라,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환승객들을 자꾸 유치해야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제대로 된 글로벌 공항 그리고 이 하나의 환승 센터로 허브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쭉 잘 나가오다가 작년에 이 환승객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에 771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환승을 했는데요. 인천공항에서. 작년에는 725만 명으로 4년 만에 처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국제선 승객 가운데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환승을 한 승객, 그 환승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01년에 11%에서 2013년에는 1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다시 16%대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승률이 떨어지고 이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환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환승객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또 떨어지게 된 건데요.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기조적인 건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히 일시적인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이 주변 공항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인천공항과 경쟁하는 공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들이 다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제 하네다 공항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이제 일본에 나리타 공항이 생기면서 하네다 공항은 이제 우리나라 김포공항처럼 이제 주로 국내선을 많이 써왔는데 여기가 이제 국제선을 막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도서 지역에 있던 일본인 관광객들은 사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인천공항으로 와서 미국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자국 공항을 이용하게 된 것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직항 노선이 별로 없어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를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의 항공사들이 대부분 직항 노선을 이제 개발을 함으로써 인천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직항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인천공항의 수요가 환승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인천공항이 세계 1위다, 뭐 평가 1위다 이런 거에 지금 안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한 네. 위기감을 갖고 인천공항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일본인들하고 같이 비행기 탔던 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 도서 지역에 있는 좀 시골에 있는 네. 그 승객들이 나리타에서 갈아타지 않고 인천에 와서 갈아타는 예.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환승객 수는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전략 노선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정부의 그 지난해 로또 수입이요. 이게 불황과 역시 좀 비례하는 건가 싶은데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군요. 네, 10년 만에 로또 판매 수가 10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로또 판매 수입이 3조 996억 원. 그래서 1년 전보다 4% 정도가 늘었고요. 10년 만에 다시 3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지금 참고로 전체 우리나라 복권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네. 그중에 90% 이상은 로또입니다. 그래서 로또가 얼만큼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전체 정부의 이제 그 복권 수입을 좌우하게 되는데 로또가 아무래도 이렇게 늘어난 것 이걸 뭐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생활이 팍팍해지고 경기가 어렵고 실직자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그 대박 심리 하나로 네. 역전을 꿈꾸는 사행심이 다시 발동되는 것이 아닌가. 어려운 경제의 하나의 단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꿰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네 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훈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절이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그룹. 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영화와 또 책을 통해서 경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경제영화관 시간에는요. 영화 언브로큰을 통해서 팡글로시안 경제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말의 중요성과 설득의 기술, 레토릭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티켓 2장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놓고도 무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건 이 기술 덕분입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무선으로 쓰는 것도 그렇죠. 처음에 스웨덴에서 이 기술이 나오면서 10세기에 북유럽을 통일한 왕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왕처럼 컴퓨터와 전화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들을 무선으로 통합한다는 뜻이죠. 이 기술은 무엇일까요? 1번 블랙박스, 2번 블루투스, 3번 블라우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경제신간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필립스 컬렉션전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티켓 2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고요. 오늘 퀴즈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가방에 넣어놓고도 무선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10세기에 북유럽을 통일한 왕 이름을 떼서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처럼 이 컴퓨터와 전화기, TV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모두 무선으로 통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보기가요. 첫 글자와 그 마지막 글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1번 블랙박스, 2번 블루투스, 3번 블라우스입니다. 1번 블랙박스, 2번 블루투스, 3번 블라우스. 셋 중에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에 0945, 샵에 0945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은 너무나 똑같은 보기들이 나열이 돼 있어서요. 다시 한번 보기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블랙박스, 2번 블루투스, 3번 블라우스입니다. 정답은 오늘 오후 5시까지 우물정에 0945 누르시고요. 정답과 함께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 추첨을 통해서 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티켓 2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김윤경의 생생경제.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가 있지만요. 또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 배워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영화인가요? 네, 그때로 보면 현실이 더 소설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을 어떤 소설이나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오늘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입니다.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였던 한 장거리 달리기 유망주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포로가 돼서 네. 견뎌야 했던 그 850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목만 봐서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내용을 네. 설명해 주시니까 갑자기 막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근데 이게 졸리시는 분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했던 영화죠. 네, 툼레이더 아주 많이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전사. 네, 네. 여전사.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감독을 한 작품입니다. 소설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직접 만들겠다 뭐 이런 뒷얘기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이 자행했던 혹독한 그 고문을 담고 있어서 일본 우익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원작은 로라 힐렌 브랜드가 쓴 동명의 소설인데요. 미국의 육상 선수 루이 잠페리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잠페리니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고요. 어릴 때 미국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반항기를 겪던 그런 아이인데 육상에 입문하면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연소 국가대표로 베를린 올림픽에 참여를 하는데요. 네. 근데 곧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군에 입대를 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네. 태평양에 표류를 하게 되고요.
이제 힘들게 47일간 표류를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또 일본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까지 끌려가서 이제 포로수 용소에서 이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런 삶을 한다.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이게 실화라는 거죠? 네. 예, 저 이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들을 좀 보면은 많은 감동을 좀 느껴서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영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Lot of ocean. Lot of ocean. Inbound 3 o'clock. Damn it! My brother used to think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s better than I am. You keep going the way you're going, you'll end up on the street. You train. You fight harder than those other guys, and you win. This might be the fastest final lap in Olympic history. If you can take it, you can make it. Everybody brace. Hello! We're gonna die out here. We're not dying! I got good news and bad news. You are enemies of Japan. You will be treated accordingly. Welcome, sort of. We have an Olympic athlete in all count. Look at me. You're nothing. 아니 이게 경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니 뭐 뉴스 얘기도 소식이라는 거지만 나오고 뭐 재팬 나오고 올림픽 나오면은 딴 얘기 아닌가요? 경제 이야기는 어떤 걸 뽑으셨어요? 네, 이 육상 선수인 누이 사실 보면 청소년기에는 되게 이제 방황을 하는데요. 네. 이제 마음을 이제 새로 이제 다잡게 되는 게 형 때문입니다. 형이 너 이제 이런 식으로 살면 노숙자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예. 견딜 수 있으면 넌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막상 육상을 하다 보니까 상대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걸 알면서 이제 자신감을 찾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일본군의 포로가 됐을 때도 그리고 이제 태평양에 이제 표류를 할 때도 엄청난 이제 낙관론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오늘 이제 경제에서 말하는 이 낙관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낙관론적 경제, 지칭하는 말로 그 팡글로시안 경제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팡글로시안이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그 에릭 바인하커의 저서인 부의 기원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을 그 팡글로시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경제, 팡글로시안 경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팡글로시안, 그 볼테르의 소설인 그 캉디드에 나오는 팡글로스 박사에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캉디드는 그 낙천적인 세계관을 조롱을 하고 또 사회적 부정과 그리고 불합리를 고발하는 풍자 소설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팡글로스 박사에서 따온 팡글로시안 경제에게 낙관적인 어떤 그런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팡글로시안 아담 스미스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혹은 또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이제 팡글로시안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라든가 이런 이제 외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은 알아서 스스로 작동한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균형 가격을 찾아간다.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그 팡글로시안 경제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 인간의 이제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또 대표적인 낙관론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도 누가 있을까요? 네, 이탈리아 경제학자 중에 그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뭐 파레토의 맞습니다. 최적 뭐 이런 거 만들었죠? 네. 아마 어쨌든 한번 들어봤다는 분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제학 용어 중에 보면 이제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게 바로 파레토 최적입니다. 거래가 중단될 때는 누군가가 이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제 거래가 되는 거고, 결국 이 거래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요인이 끼어들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라든지 뭐 다른 어떤 요인이 끼어들게 되면 거래 비용이 높아져서 이제 되레 거래가 안 되는데 시장은 알아서 딱 최적이 되는 순간
거래를 멈춘다. 이게 또 파레토 최적인데 네. 대표적인 이제 팡글리시안 경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는 놔둬도 지가 알아서 잘 굴러간다. 네. 이거는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이게 팡글리시안 경제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이제 팡글리시안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네. 정부가 굳이 개입해서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밀턴 프리드먼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었는데요. 연필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흙연을 캐고 누군가는 나무를 기르고 누군가는 연필을 조립을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 역할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를 이제 아주 크게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에 사셔서 그런 모양이에요. 안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좀 보셨어야 되는데 이 경제는 정말 그래요. 이게 낙관론만도 그렇고요. 비관론자들만 맞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게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맹신했을 때, 특히 그 낙관론을 맹신했을 때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일단 그 탐욕이 커지게 되고. 또 어떤 위기 신호가 올 때 무시하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1929년 대공황 바로 이제 그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영원하다. 네. 미국은 호황은 영원하다. 이게 언론과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잘 맹신하고 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직전만 하더라도 이제 금융산업에서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랬었죠. 네, 한 방에 충격을 맞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 문제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 번에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큽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제라는 게 끊임없이 성장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 다음에는 폭발을 뭔가 잠재울 수 있는 또 큰 악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순환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일단 금융위기 예. 이후에 많이 달라진 그런 또 분위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때 정말 위기를 잘 예측했다. 그래서 뭐 누리엘 루비니 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또 팡글리시안 경제학자들이 또 주류를 이룹니다만 또 때로는 비관론자들도 있는데요. 네. 이런 사람들 저희가 또 닥터 둠 이렇게 부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대표적이고요. 또 이 닥터 둠의 원조는 이제 마크 파버라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1987년 블랙먼데이 주가 폭락, 그리고 1990년 일본 거품 경제, 네. 그리고 우리도 당했던 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이 마크 파버라는 사람이 맞췄고요. 네. 지금은 그 투자 컨설팅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맞추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 시계도 고장나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렇죠. 전 항상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라서 네. 좀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낙관론이 좀 더 우위에 있는 정말 미국식의 결론이 난다고요. 네, 근데 좀 재밌는 게 예. 이렇게 태평양에 표류하던 루이가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다.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데 네. 나중에 보면 하도 이제 일본군에게 당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낙관론이 있습니다. 네. 과연 나는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연합군이 갑자기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낙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예. 항상 또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 감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세상은 긍정적인 자, 낙관적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 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 레토릭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수사학 이런 수사학,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네. 뭐 요즘 들어서 말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진짜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참 우리가 듣고 있는 말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말들은 네.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한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무한한 예가 있죠. 또 반대로 네. 대중 강연을 통해서 말 네. 잘하는 사람들이 또 멘토로 추앙받는 사회에 우리가 또 살고 있기도 해요. 이들은 너무 또 강하고 단선적으로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점가에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책들이 본문을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샘 리스가 쓴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말이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야말로 말로 세상을 움직였던 사례들을 추려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고대부터 이런 예가 나오나요? 그렇죠. 예. 정말 세상을 움직였던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 말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역사를 움직였던 말의 대가들을 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말의 대가 그러면 몇몇 떠오르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떠오르죠. 맞습니다. 예. 또 뭐 키케로라든가 섹스피어, 링컨, 마틴 루터 킹 예. 빼놓을 수 없고요. 또 윈스턴 처칠이라든가 또 버락 오바마와 말 잘하죠. 예, 스티브 잡스.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의 명연설, 우리나라의 말의 대가들은 누가 있었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언뜻 떠오르지 않네요, 저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명문장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명연설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외국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웠는데 네. 이 책은 어쨌든 간에 이 명연설, 이 명문들의 어떤 그 비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한 말과 글들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술로서의 말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실용주의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나요? 아니면은 말의 정말 근본적인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근본적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사실 말에 대한 책들은 되게 많아요. 일종의 뭐 아나운서처럼 많죠. 말하는 법이라든가 예. 말을 테크닉으로 다루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설득의 기술로서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말이 중요한 이유가 상대방을 움직이고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무기가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간디가 검을 들지 않고 네. 또 마르크스가 총을 쏘지 않고 세상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게 바로 이 말, 네. 레토릭에 담겨져 있다라는 건데요. 저자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이 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미냐면 예. 블루 칼라에서 화이트 칼라로 노동 방식이 바뀌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말을 잘하고 누구나 글을 잘 써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진심이 들어있느냐 맞습니다. 아니냐는 또 귀신같이 다들 파악을 하죠. 이 책에 보면 예.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 어떤 레토릭의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광고와 미디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레토릭의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라든가 또 이 비즈니스맨들의 어떤 상술들 또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루머들 레토릭을 활용한 말과 글들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레토릭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책 속으로 들어가서 레토릭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연설 이후 링컨이 등장했다. 링컨은 죽은 아들을 애도하기 위해 모자에 검은 띠를 두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단 몇 분 만에 250여 단어로 끝낸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높은 수사로 꼽힐 만큼 훌륭했다. 지금으로부터 80하고도 7회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의 이념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를 받들어 이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우리는 내전을 겪으며 그런 이념과 명제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을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호 아래 이 나라가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하도록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링컨은 노예제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도 미묘하고 회고적인 방식으로 노예제도 폐지를 남북전쟁의 대의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파토스를 자극하고 영리하게 로고스를 구사하여 불확실하고 잠정적인 승리에 그쳤던 게티즈버그 전투를 미국 자유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으로 승화시켰다. 네, 링컨의 이 게티스버그 연설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꿨다는 점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연설이란 사실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거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제 있죠? 서로가 일체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연설들, 네. 지금 이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 또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네. 라고 하는 명연설 있죠. 언제나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그렇죠. 예. 또 뭐 가까이 이야기하자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그때도 그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있었죠. 체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레토릭을 활용해서 역사를 네. 바꾼 언어들이 예. 몇 세기가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레토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재주라든가 네.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성과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들이 숨겨져 있다. 네. 그게 레토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책에는 이렇게 위대한 말들, 연설들이 만들어진 어떤 노력과 배경이 설명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레토릭을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네. 있는데요. 발견, 배치, 표현, 기억, 연기 이렇게 5가지 요소입니다. 네. 그 가운데 1단계가 발견인데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대중연설에서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한 최고의 이야기거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네. 고민이 필요한 거죠. 수사학을 집대성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발견의 과정을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네, 우리 많이 세 가지로 나뉘었다고 그래요. 네. 뭐냐면 에토스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청중과 연설가의 신뢰감,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빠진 상태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안 듣죠.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로고스입니다. 이성이죠. 청중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장의 본질을 찾아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파토스, 네.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청중들에게 분노감, 동정, 두려움, 환희 이렇게 감정을 돋우어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레토릭, 명연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번째 단계가 배치인데요. 예. 이렇게 발견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의 흐름을 잡는 겁니다. 앞서서 주장할지 제일 마지막에 주장할지 이 부분에서는 로마의 웅변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사례가 책에 함께 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배치를 잘 했던 경우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이제 그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예, 3단계 표현은 왜 유머를 쓴다거나 네. 반복법을 쓴다거나 시제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느냐 미래 시제를 사용하느냐 상대방에게 임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오바마가 수사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네. 적절한 반복과 시제를 탁월하게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예. 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썼던 화법이 사람들이 말하길 네.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이런 표현을 즐겨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듣는 그 유세장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계율과도 같은 독립선언문을 듣는 듯한 연상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럽니다. 네. 과거에 사람들이 말하길 이러한 어떤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죠. 또
문장의 끝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를 반복해서 네. 설득력을 높이기도 했죠. 이 밖에도 맞습니다. 책에는 기억, 연기 단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통해서 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의 네. 기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읽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무선으로 모든 그 디지털 기기들을 통합한다는 뜻을 가진 말 무엇일까요? 였고요. 보기는 1번 블랙박스, 2번 블루투스, 3번 블라우스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레토릭 그리고 앵그르에서 칸딘스키까지 전 티켓 2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으로 뵙겠습니다.